간호직 공무원 합격은 전공에 강한 대박열림. 많은 합격생과 합격수기들로 증명합니다. 필기 고득점부터 면접까지 대박열림에서 제대로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대박열림 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 강의를 하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8급 간호직 시험을 위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아마 열심히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랑 함께 이제 3개월간 호흡을 맞춰가면서 간호관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무원 시험 문제가 총 몇 문제로 알고 계시죠? 총 몇 문제? 조용하시면 안 되는데, 총 20문제거든요. 서울이나 지방 다 20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간호관리 과정이라는 게, 자,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 부분에서 대부분 한 17문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간호윤리, 그 다음에 간호단위 관리, 간호법, 뭐 이러한 것들이 한 3문제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관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 같은 걸 보시면 전문직관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상식으로 푸셔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간호 역사요. 세계사, 그 다음에 간호 한국사 있죠. 국가고시에도 간호관리 책 보면 이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국가고시에서도 이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국가고시 봤을 때는 한 40문제 중에 한 10문제가 역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가고시에서도 35문제로 문제가 틀면서 이 역사 부분이 2문제, 3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지방에서 아주 제2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는 서양 간호사가 뭐냐라는 것들이 지방 문제에서 꽤 오래전에 나왔었어요. 최근에 간호 역사 문제는 거의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볼 건데요. 자,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 서울과 지방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간호관리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문제를 내시는 거고요. 지방은 그 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문제 양상이 달라집니다. 14년도 이전에는 어떤 형태였냐면 경기도, 인천, 부산, 대전 이런 형태로 각각의 지방이 다 시험 문제가 다 달랐어요. 그랬다가 14년부터는 지방이 다 같은 날짜에 시험을 보게 되면서 문제가 더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은행을 통해서 수탁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탁 형태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나오면서 답도 공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비꼬고 애매한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답이 헷갈리는 애매한 문제 있죠. 그런 거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서울하고 지방의 또 차이가 뭐냐면 어떤 때는 서울시가 더 어려울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지방이 더 시험 문제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그때 출제 경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답을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문제도 공개하지도 않고 답도 공개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집 제 것도 있긴 하지만 똑같은 기출문제라 그래도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똑같은 기출문제인데 출판사 문제집마다 틀립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문제 똑같은 한 12년도 문제다 라고 했을 때 표현 방법이 다 틀린 거죠. 출판사마다. 왜 그럴까요?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 기억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복원해서 그렇고요. 문제가 오픈이 됐을 경우는 거의 동일한 문제로 동일한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방직 같은 경우는 17년도 이후,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8년도부터 문제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도 공개하고 답도 공개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그때마다
좀 틀려요. 그래서 항상 올해 시험은 언제 봅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발표를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지방은 전부 오픈을 하고 있고요. 한 15년도에서는 오픈하지 않아서 제가 시험장에 가서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호관리 한 과목만 보고 나머지는 전부 찍기 신공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면 올해가 21년이죠. 20년도 지방 광주광역시에서 시험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문제 오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광주까지 가서 시험장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기출문제 풀이반에서 제가 다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형태 이제 그렇게 현재는 오픈을 하고 있는데 다 오픈하는 건 아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올해 21년도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울시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래서 합격 수기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거의 간호관리는 100점이 되신 분들이 합격하신 걸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방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는 공부 안 해도 쉽게 점수를 획득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떨어지셔갖고 1년을 더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점수가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야. 1년 더 공부했는데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오신 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호관리는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고득점을 일단 획보하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특히 서울에서는 생물,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관리 세 과목 보잖아요. 이 세 과목에서 제일 쉬운 과목이 간호관리거든요. 그래서 간호관리학에서 100점을 맞지 않는 이상 다른 과목에서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간호관리는 100점을 맞아야 조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 간호관리는 총 20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지금 뭐 여기가 17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항목에서 20문제에서 17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정말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상황에서 17문제는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남은 세 문제 있죠. 이게 문제가 까다롭다는 거죠. 아니면 비비 꼬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기출문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 때도 있고요.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의료법에서도 문제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문제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다 맞는다고 쳐요. 근데 사실 시험에서는 한 문제 갖고도 당락이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서울시 같은 문제는, 서울시에서 문제는 간트 차트라든가 터크만 모델 나왔었고요. 질관리 분석 도구에서 산점도가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트 차트 수업 시간에 했었고요. 특히 터크만 모델도 수업 시간에 다 했었고 산점도 다 책에 있었던 전혀 낯설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단원별 문제풀이라든가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셨던 분들은 다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자 수기를 한번 보시면,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다른 분들은 터크만 모델이 뭐냐 막 웅성웅성 하셨는데 자기는 쉽게 풀었다라는 글을 써주신 합격하신 분이 있거든요.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갑자기 간호인력 취업 교육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뭐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 그 수업 시간에서 가르친 것도 없고 여러분들 전체 학원에서 간호관리 공무원 책을 보면 그거 내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의료법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 듣는 소리야. 당황해서 못 푸셨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셀프 리더십이 나왔었어요. 셀프 리더십 제가 수업 시간에 했었거든요. 자, 이건 한 번도 안 나온 문제인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도 다뤘었어요. 역시나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질 향상 과정에서 PDCA, 우리가 몇 년 전에 포커스 PDCA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PDCA가 또 나왔었고, 최근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이것도 이번에 새롭게 출제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시험 보러 가셨던 분들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 보러 가시면 이제 앞으로 가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학원 앞, 그 시험장 앞에서 저희 학원 관계자분들이 저희 학원에서 홍보 문제라고 한 10문제씩을 배부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참고하세요라든가 학원 이제 홍보하려고 한 10문제들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손에 드립니다. 그죠? 타 학원도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호관리 10문제를 이제 드렸었는데 그 새롭게 나왔던 그 문제, 간트 차트, 그 다음에 터크만 모델,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을 세상에 그 10문제에서 3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딱 보면서 너무 놀랐었어요. 문제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나왔구나. 이런 문제들이. 그러다가 광고 문제를 한 번이 우연찮게 딱 펼쳤는데, 나머지 7문제는 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세 개의 새로운 개념이 나올까? 그래, 이런 것도 한번 줘보는 것도 괜찮지라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3개 문제가 그대로 광고 홍보 문제에 실린 거를 보고, 그쵸? 그거를 시험 직전이라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저희 학원이 아닌 사람들은 풀어보셨으면, 시험에서 이게 나왔구나 라고 맞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서 좀 타격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책 다 구입하셨죠? 그렇죠? EBS 방송 교재라고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책은 기출문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책이 되게 두껍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최소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수문사라든가 현문사라는 출판사들이 이제 책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과 기출문제를 다 넣은 거거든요. 답과장을. 그래서 이거는 최소 필수적으로 메모리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다. 이런 느낌이 오셔야 되고요. 또 책을 보시면 각 챕터별로 기출문제가 뒤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최근 6개년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산 쪽 같은 경우는 간호정보 쪽은 문제가 거의 안 나오니까 오래된 문제가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한 최근 평균 6개년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기본적으로 한 챕터를 공부하시고 나오면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시면서 출제 경향이 어떤 건지, 개념들이 무엇인 건지,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 건지 비슷한 문장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책은 여러분들 출판사 책이요. 20년까지가 나온 게 가장 최근 책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21년에 나온 출판사 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간호관리학 책.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는 20년까지 나온 책을 여러분들한테 다 업그레이드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중간에 새로운 책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또 유인물로 다 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공부하시는 방법을 보면 저랑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서에 있는 개념을 반드시 메모리 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에 3시간 30분씩 해서 총 12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아마 2종류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유인물 받으셨죠? 그쵸? 그 강의 유인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강의와 관련된 내용 등을 또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저는 조금 성향이 이게 표로 만든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보면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참고 자료로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유인물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강의 유인물로 드렸던 내용들이 다시 책으로, 그러니까 실제 기출문제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책으로 들어갔겠죠. 기출문제로 나왔으면. 그러다 보니까 책들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고요. 또 저는 강의 유인물을 또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책을 또 찾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유인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시면 OX 문제라든가 가로놓기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근데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라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아주 전혀 비비꼬지 않는 아주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작 한 10분 전쯤 오셔서 강의 유인물하고 OX 문제를 받으셔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복습하는 과정이 될 거고, 아, 중요한 게 또 무엇이구나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만 모으셔도 아주 좋은 자료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2개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실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강의 유인물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동영상 수업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자료실에다가 제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 전에 다운 받으셔서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실 텐데 지금처럼 실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저를 수시로 보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네이버에 오면 카페 이름이 진통이에요. 그래서 진심은 통한다는 걸 줄여서 진통이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 학원 카페거든요. 그쪽으로 오시면 그 질문 홀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뭐 개미영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고 댓글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급한 마음에 답을 막 기다리시잖아요. 오전에 올리시고 오후에 항의 전화하시면 참 어렵죠.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댓글을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거기다가 카페에다 올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혹시 먼저 동일한 질문이 있는지를 먼저 검색하시고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댓글이 똑같이 되는 거 저는 계속 똑같은 걸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면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댓글을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동영상 수업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동영상의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질문방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다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댓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올리실 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질문을 올리실 때 딱 한 문장만 올리시면서 선생님 이게 답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간호관리를 공부하시다 보면 그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는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틀린 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전체를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전체를 타자치기 싫다. 그럼 사진 찍어 올려주시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 사진 제대로 올리실 수 있죠. 그쵸? 좌우 바뀌어서 올리시고 거꾸로 올리시면서 댓글을 달아달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의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예의는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강의한 거에 대해서만 질문을 올려주세요. 뭐 타 학원의 뭐 문제나 그쵸? 타 출판사의 문제, 오답들이 가끔은 있잖아요. 근데 그 오답을 저에게 확인하시려고 올리시거든요. 뭐 간염 문제 또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해당 출판사로 문의하시는 게 더 빠른 답입니다. 아셨죠? 그것만 지켜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먼저 보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자, 목차는 처음부터 외우시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 목차가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머리에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목차에 대한 개념들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간호관리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그 간호와 관리의 개념에서 4번 생산성 있죠. 효과성, 효율성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간호관리의 특성에서 간호관리자의 유형, 카치의 관리 기술, 그 다음에 민츠버그는 해년마다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관리 이론은 뭐 고전적이냐 신고전적이냐 현대적 이론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각각의 이론들에 대한 장단점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또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굉장히 출제 빈도는 높습니다. 기획하고 그 다음에 조직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외우기는 쉬워요. 외울 건 굉장히 많아. 근데 아주 단답형들이 바로바로 떨어지는 문제여서 어렵지는 않게 출제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어디냐면 기획에서 재무관리예요. 그래서 뭐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라고 하거든요. 예전 말로는 대차대조표인데 현재 용어로는 재무상태표인데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되게 어려워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 지불제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용어들이 낯설지가 않아서 힘듭니다. 그 다음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이제 계속 출제되고 있는 문제이고요. 시간관리는 이제 거의 요즘에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조직도 굉장히 외워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요. 특히 2번 조직 및 조직 구조에서 권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 구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형의 특성이라든가 장단점들이 문제가 많이 섞인 걸 볼 수 있고요. 최근 문제는 인적자원 관리하고 지휘 파트로 문제가 많이 들어가죠. 최근에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직무관리, 확보관리, 개발관리, 유지관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무관리를 보시면 이 직무관리가 책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르게 되어 있냐면 일의 포커스를 맞추면 직무관리는 조직 파트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집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지면 직무관리가 인적자원관리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떤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필요는 없고 그게 뭐 직무관리가 조직이냐 직무관리가 인적자원관리냐 이거를 구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휘는요, 대표적인 게 리더십하고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더십 이론과 동기부여 이론들이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 해가지고, 그쵸? 셀프 리더십이 최근에 이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가 실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을 보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지금은 시험이 문제가 오픈이 되니까 시험 끝나면 오픈이 되면 학원에서 문제를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어느 날은 여행 갔다가 그거 문제를 받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휴게소에 앉아서 그 문제 풀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풀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내가 가르친 내용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딱 나왔는데 이거 내가 가르쳤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고 아니다. 어떻게 했지? 이거 안 가르쳤는데 그럼 뒤통수 맞고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는 셀프 리더십이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8번 보세요. 조정과 협력이요. 자, 최근에 20년도에 책이 다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책이 20년에 나온 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0년에 나온 책들이 갑자기 조정과 협력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책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보충을 했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문제풀이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게 나왔죠. 아까 터크만의 팀 발달 단계, 그 다음에 터크만의 팀 발달 단계의 특성이 이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얘도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6 통제를 보시면은요, 각각의 관리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각 챕터별로 골고루 나오긴 하는데, 어떤 때는요, 최근에는 통제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2번 의료의 질 관리에서 2번 QA, QI, TQM. 그래서 특히 QA와 TQM을 구별하는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다가 4번 간호의 질관리, 간호 업무 평가의 접근 방법. 그래서 구조적 접근법, 과정적 접근법, 결과적 접근법이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 질관리의 분석 도구요. 그런 분석 도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부터 원인 결과도 런 차트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산점도도 문제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온 문제들이 지금 자꾸 나온다는 거죠. 질 향상 과정에서도 우리 포커스 PDCA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포커스 PDCA가 여러분들 책에서 보면 더 알아보기 핵심 포인트 이런 걸로 PDCA를 설명하면서 최근 책에 포커스 PDCA를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참조하세요 그러면 넘어갔거든요. 실제 시험 문제가 PDCA는 안 나오고 갑자기 포커스 PDCA가 탁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보시고 나면 카페들이 막 난리 나죠.
포커스 PDCA가 어디 있냐, 어느 책에 있느냐 그랬더니 감사하게 또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셨던 선생님이 오정아 선생님 책에 포커스 PDCA가 있었다 이런 말을 써주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저는 이제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포커스 PDCA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게 PDCA가 다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의료기관 인증 제도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의료기관 인증에서 강조하는 게 환자 안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이후부터는 환자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 분석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오류 유형과 영양 분석을 제가 더 알아보기에 넣으면서 설마 이거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FMEA라고 쓰면 당황하지 말고 이거는 이런 개념이다라고 푸세요 했는데 실제 기출문제가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FMEA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단위 관리 실제는요, 사실은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 그 각각의 챕터에서 어디가 공무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염관리요. 메르스 뜨면서 감염에 대한 문제가 있고, 현재도 지금 코로나,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들은데 변이가 또 나왔다면서요. 새로운 변이가 2종류가 또 나왔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대단한 바이러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기들도 살아남으려고 계속 변이를 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게 또 전파력이 더 세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왔는데 감염관리 문제가 특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접촉, 공기, 비말 전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격리 종류에 따른 격리 방법 이게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강주 가서 시험 봤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나온 걸 보고 아 얘도 이제 조만간 서울 지방에서 문제가 뜨겠구나. 강주에서는 문제를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저는 뭐 할까요, 여러분들? 그 강주 가가지고 간호관리만 풀고, 그러니까 풀지도 않고 그러니까 간호관리는 풀고 생물은 저는 어차피 점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지 받고 생물은 다 찍고요. 지역사회도 저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역사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찍었어. 그럼 시간이 많이 남죠. 그래서 관리를 풀면서 그거 외우는 게 일인 거예요. 그 시험 시간 동안 내내. 그죠? 근데 나머지 거는 이제 전체적인 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들, 자주 나왔던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새롭게 나온 문제들이 아마 그때 격리 종류에 따른 격리 방법, 이게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리는 비닐봉지 그 색깔이 있잖아요. 뭐 그런 종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품 관리는 나오는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감염 관리와 여러분, 약물 관리. 특히 기본 약물 관리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고위험 약물 관리와 마약 관리가 제일 많이 문제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8에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을 보면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의료법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간호 서비스 마케팅은 나오는 부분들은 꼭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정보 시스템은 최근에는 거의 문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마 지금 10년 동안에 한 번인가 2번밖에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4번, 5번 한번 봐보실래요? 정보기술 발전 동향과 간호정보관리, 환자정보보호요. 그래서 이 올해 환자정보보호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정리를 좀 잘해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정보기술 발전들이 많이 되죠. 대표적인 게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시스템,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것들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4차 산업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최근 간호관리학 책들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선생님들이 뭐 출제자분들이 낸다면 빅데이터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문제풀이 시간에도 그런 걸 했지만 뭐 그거는 나오지는 않았던 건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예요. 그래서 특히 윤리학에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여기에서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상면, 생명윤리 원칙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간호 전문적은 그냥 흐름으로도 보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면 저절로 이 목차는 다 외워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벌써부터 기운을 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많으니까 자, 천천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셨을 거, 올해 시험 문제에도 한번 풀어보셨을 텐데 3개월 저랑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다시 한번 풀잖아요. 그럼 점수가 더 잘 나올 것 같을 거예요? 더 안 나올까요? 더 잘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더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석 달이나 저랑 계속 호흡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왜요? 석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하신 게 뭐냐면 오 선생님이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것 중에 많이 하는 게 머스트입니다. 꼭 외우라는 거거든요. 머스트는. 그렇죠? 그다음 별표 많이 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별표 많이 머스트 쓰기 바빴어요. 또 불러주는 것들이 있어 쓰기 바빴고 오 선생님이 이러한 농담을 했구나. 그 정도인 거지 이해를 하셨지 여러분들이 외우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석 달 공부하면 더 많이 틀리십니다. 왜? 내 걸로 만들지 않았어. 그래서 오히려 어설프게 안 게 더 많이 틀린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랑 한 번은 듣고 그럼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다라는 건 어떤 건지는 아셨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피트를 하셔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야지만이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만이 더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통은 다 시험이 서울 지방이든 내년도 6월 정도 발표가 이제 시험이 될 건데 구정 때쯤 시험 일정이 나오거든요. 보통 구정 전후로 해서 올해 시험을 언제쯤 봅니다라고 나와요. 근데 대부분 6월 달쯤에 문제가 이제 시험 날짜가 정해지는데 아직은 시간 많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간호관리의 이해이죠. 자, 그러면 12페이지 간호의 정의는 그냥 흐름으로 보셔도 돼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간호에서 나이팅게일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자, 나이팅게일은 환경을 굉장히 강조했죠. 나이팅게일이 그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제 거기 나이팅게일 여사가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때 군인 사망률이 50%가 넘었대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환경도 엉망이고 하다못해 병원 음식, 그 다음에 위생, 뭐 침대, 시트, 햇빛도 안 들어오고 이런 거 보니까 나이팅게일 이것부터 환경부터 바꾸자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환자들한테 햇빛을 쪼이게 하고 그다음에 환자복이라든가 시트 위생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영양 되게 좋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군인들 뭐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런 것부터 했더니 사망률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팅게일 여사가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돈 벌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만 업그레이드 해주면 건강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나이팅게일이 말한 간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디아 홀은 돌봄이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봄이 아니도모의 요소로 처음 돌봄이란 말을 시작을 했고요. 버지니아 핸더슨은 14가지 기본 욕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 14가지 간호 행위를 강조하는데 그 14가지 간호 행위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거 있죠. 바이탈하고 아이오 체크하고 시트 체인지하고 영양 급식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14가지 간호 행위에 속합니다. 그거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게 간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저스는요. 환경과 인간 간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통합론적 인간론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서로 인간과 환경이 서로 상호 에너지를 교환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오뎀은 자가간호를 이야기하죠.
자가간호에 필요한 욕구들을 충족하도록 도와주는 걸 간호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이는 적응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가지 적응 양식을 통해서 환자들이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적응 능력을 키워주는 게 간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흐름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대한간호협회에서 한 거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자, 개인, 가족, 지역상해. 이게 뭐죠? 간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 가정, 지역사회가 간호 대상이고, 건강회복, 질병예방, 건강유지, 증진. 이거는 뭐죠? 간호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 기력,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 이거를 간호행위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론적 접근에서는 자, 관리는 조직이 있어야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조직 동그라미 하세요. 조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간호관리적 접근 방법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흐름으로 보셔도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 7번 대한간호협회 거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들을 문제를 많이 이제 나오는데, 자, 관리의 정의를 보세요.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어떤 멘트가 있을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적을 달성하기, 이 말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안 외워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구성원에게 관심, 영향을 준다. 뭐 뒤에 문장들을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전부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5번 인적, 물적, 재정, 자원. 그러니까 결국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기획, 조직, 지휘, 통제. 그래서 이거 보세요. 기획, 조직, 인적 자원 관리, 지휘, 통제. 이거를 관리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개가.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겁니다. 관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4번 이야기했고, 자, 5번도 보세요. 자원을 기획하고 조직하며 지휘하여 통제한다. 자, 8번 별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들을 활용해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 문장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 설계하고 유지하는 거를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번은 OM 동그라미 하세요. OM 별표. OM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관리의 특성을 보세요. 관리의 특성은 별표 하세요. 그동안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해요. 근데 최근에 문제는 없죠. 그죠?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됐으면 옆에 해당 연도 출제 문제가 써 있거든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그 전에 문제는 나왔었어요. 자, 조직이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물적인 요소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왜? 구성원들이 우리 간호 서비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조직 내 구성원이 간호사들이죠. 간호사들이 노력, 그렇죠?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목표를 추구한다. 자, 그래서 목표 지향적 옆에다 하나만 써놓으세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실제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변형된 문제가 나오는데 틀린 문항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기술적 활용을 요구하고요.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목차로 가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4페이지에 기획 찾으셨죠? 기획이 첫 번째 관리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정이죠. 그렇죠? 기획 과정. 그런데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그럼 기능들이 뭐예요? 목표 관리,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이게 기능이에요. 그러면 조직 과정에는 챕터 3이 조직 과정이죠.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그러면 기능에는 조직과 조직화, 조직구조, 조직구조 유형, 조직문화 이게 기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도 마찬가지 직무 확보, 개발, 유지 관리가 기능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제 공부 저절로 하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공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노력이죠. 간호부라는 병원이라는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적 환경이 아닌 공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의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단적인 노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정의 정의와 구성 요소를 보면 이제 행정이 사실은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행정은 누굴까? 주로 정부기관들, 나라에서 하는 정부기관들이 공행정이고요. 이거를 병원 시스템으로 같이 보건의료 체계로 하면 사행정은 이제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행정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비정부기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행정의 구성 요소가 아주 2000년 이전, 그러니까 우리 20년 넘게 이전의 문제로 나왔던 적도 있어요. 사피를 물어보는 거. 자, 사람, 그다음에 목적, 장소, 과정을 사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에 관리의 특성에서 보시면, 자, 사람이 행정의 구성 요소면 우리 사람을 써놓는 게 2번이죠. 사람을 중요시하는 거. 그래서 person 써 있고요. 그 다음에 purpose,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의 특성에서 목적 지향적이다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을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place가 들어가죠. 그 다음 프로세스다. 그래서 프로세스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가 프로세스에 들어가죠. 그래서 사피의 내용과 관리의 특성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영어로 연결을 시켜드렸고요. 그러면 OM을 보세요. 아까 다시 앞에 이제 가서 사람이 뭐죠? 여기서는 person이 아니라 man이죠. 그쵸? 그 다음에 자원 등을 이용한대요. 그럼 자원들이 뭐냐 그러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이용한다 그랬죠. 관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물자, 기계, 자금을 이용한다. 이게 다 M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관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하는 마켓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비스 마케팅 뭐 이런 말들을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OM이다 라는 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4페이지에 다시 와서 4번 관리와 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봐보세요. 자, 공통점보다는 오른쪽에 차이점 있죠.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자, 공통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이다. 목표 지향적이다. 계속 말하는 거죠. 관리든 행정이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관료제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면 관료제가 뭐냐면 관리 이론에서 다시 나올 건데 관료제를 계층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병원 조직, 간호부 조직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계층이죠. 계층. 이런 층층으로 이루어지는 거 관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리든 행정이든 이런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료제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든 행정이든 조직 안에 산다 그랬죠. 아까 place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사람을 중요시한다고요. place, person, man. 그 다음에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차이점이에요.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관리와 행정의 대표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앞에 굵은 글씨 있죠. 그래서 우리 굵은 글씨 큰 소리를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목표, 권력성, 독점성, 능률성, 법령에 의한 제약, 평등성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지산다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굵은 글씨를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쉽게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10년 전에만 공부하셨으면 다 붙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아까도 첫 시간에도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뽑았죠. 그렇죠? 그래서 간호직 공무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뽑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12년도인가 13년도인가에는 여러분 서울시 몇 명 뽑은 줄 아세요? 12명 뽑았어요. 그래서 평균 99.1. 그러니까 한 과목 한 개 틀리고 세 과목 시험 봤는데 한 개 틀리고 컴퓨터 가산점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99.1. 세상에 어떻게 12명을 뽑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합격하신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풀리면서 지금은 최근처럼 이렇게 뽑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을 대비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많이 뽑아라부터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내년에도 좀 많이 뽑아라, 올해처럼. 그러면 왜냐면 많이 뽑으면 고수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뽑으면 어때요? 평균 점수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된다라는 소문이 몇 년 동안 돈 거예요. 워낙 많이 뽑은 데다가 공부 조금만 해도, 그렇죠? 지금 합격 수기를 보시면 뭐 4개월, 6개월 만에 붙었다. 최근에 보니까 4개월 만에 공부해서 붙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평균 1년 이상은 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4개월, 5개월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평점이 너무 낮아지면서 너무 많이 뽑기 때문에 낮아지고 또 여러분 혹시 올해 졸업하신 선생님 계세요? 여기 팀에는 아직 없네요. 내년에 선생님 1월달 국가고시 끝나잖아요. 2월달에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앉아 계세요. 병원 웨이팅 딱 걸리시면서 공무원 하겠다. 난 처음부터 병원 안 가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 졸업생이 앉아있어. 학생이. 그의 졸업생. 그럼 여러분들 머리하고 경력 10년 차인 선생님하고 올해 갓 졸업한 대학 친구들하고는 어때? 머리가. 경험에 의한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머리가 너무 젊어서 저장이 좋은 친구들도 있죠. 물론 노력 차이에 의해서 붙고 안 붙고가 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젊은 스마트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년 전에도요. 코로나 되기 전에는 여름방학 때 간호관리 수업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앉아 있어요? 국시부터 붙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요? 그 친구들이. 선생님 국시는 붙을 거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서울을 볼 건데 여름방학 때 샘물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국시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선생님 또 뵐 거예요. 그런 무서운 신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붙었어요. 그 친구들. 그런 굉장히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은 5가지를 물어보긴 하지만 최근 문제는요. 관리는 뭐뭐이고 행정은 뭐뭐이다 하면서 주어들 바꾸기 장난의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목표를 보세요. 행정은 불분명하다, 복잡한 목표를 추구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목표가 자, 여러분 행정은 나라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리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원은 왜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일까? 대상이 누구죠? 환자죠. 그러면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한 줄로 정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게 있죠?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딱 단일한 게 있죠. 근데 행정은 불분명하고 복잡하대요. 왜 그럴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죠. 교육적 레벨, 경제적 레벨이 다 다른 사람들 하다 보니까 불분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권력은 여러분 정치 권력이 바뀌면 나라의 법 많이 바뀌죠. 그렇죠? 그런데 병원은 권력하고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과 무관한 게 관리고 행정은 정치 권력이 포함해서 강제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독점성 보세요. 독점성이 높고 경쟁성이 제한되는 거. 나라에서 하는 그 기업들이 그러죠. 독과점 하는 거. 여러분, 한국전력공사 한 개만 있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루즈하죠. 왜? 경쟁 대상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한계이기 때문에 독과점 하는 거죠. 경쟁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국도시가스공사 그러면 경쟁 상대가 없잖아. 그죠? 제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병원은 어때요? 경쟁을 도모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 학원이 영등포에 있기 때문에 영등포에 있는 큰 병원 찾으라 그러면 몇 개 병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능력성을 향상시켜야지 만약에 거기서 도태돼 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경쟁성이 있다고요. 그다음에 법령과 관련되어 있는 게 행정이죠. 나라에서 하는 거. 그래서 법령의 제한을 엄격히 받는 건 행정입니다. 상대적으로 관리는 법령 제약은 별로 없죠. 적게 받죠. 그 다음에 행정은 고도의 합법성이 요구되고 법 앞에 평등하다. 왜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합법해야 돼. 그렇지만 관리는 평등성이 덜 강조된다. 왜 그럴까, 여러분? 병원도 평등해야지. 여러분, 병원에 보면 요즘에 대형 병원들 빅5 1인실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선생님, 저보다는 더 병원에 오래 계셨으면 선생님, 얼마죠, 1인실이? 거의 40만 원 넘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병동이 1인실이 40만 원 넘어가요. 그럼 저기 꼭대기층 VVIP들은 저 꼭대기 펜트하우스. 하루 병실로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돈 많이 낸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서비스를 한다고요. 그쵸? 거기 음식들 봐보세요. 저기 꼭대기층에 있는 음식은 영양사가 달라요. 호텔식 영양식이를 나오게 되고 서비스가 조금 틀리게 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한다. 뭐 돈을 적게 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낸 사람한테는 최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나라에서 하는 거는 어때요? 국민들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별표 많이 하시고요. 다음에 관리 과정과 관리 기능. 이거는 간단해요. 사이사이 영어가 들어가서 되게 길어 보이는데, 자, 관리 기능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페이올이고요. 나중에 관리 이론에서 고전적 이론에서 페이올의 이론이 나옵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관리 과정 큰 소리 한번 해볼까? 우리 관리 과정 순서대로 시작. 이게 가장 현대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페이올은 옛날 사람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중요하지 않았어. 사람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빠지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페이올, 기획, 조직, 지휘, 조정. 그렇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가 빠지고 조정이 들어갔다는 거죠. 통제예요. 그다음에 규칙은 포스트 CORB라고 이야기해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에다가 조정, 보고, 예산이라고 하는 7단계. 메리너토미, 마르키스, 휴스턴 이 사람들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사람의 가장 최근 버전이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그 다음에 길리스가 앞에 자료 수집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요것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관리 기능을 물어봅니다. 자, 옆에 보면 왠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쵸? 근데 지금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자, 각각의 관리 과정, 그 목차에서 보셨지만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1번 문제가 뭐냐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획의 개념이 무엇이냐, 조직의 개념이 무엇이냐, 인적 자원 개념의 정의가 무엇이냐, 지휘의 정의가 무엇이냐, 개념 정의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다 외우지 마세요. 머리 터져요. 그렇죠? 나중에 각각의 관리 과정에서 또 다시 반복돼서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기획은 여러분들에게 기획안을 작성해라. 그러면 그 기획안에는 뭐가 들어가지?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기획안을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거고, 예산을 얼마 정도 할 거고,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지, 그게 기획안에 다 들어가죠. 뭔가 정하는 거, 기획의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는 설정이에요. 뭔가 정하는 거를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획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행동 방안을 정하는 거, 육가 원칙이 들어가야 되죠. 기획에는. 그래서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사전에 행동 방안을 정하는 거, 이게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기획의 정의. 그 다음에 기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념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디귿번에도 보면 통제를 하는데 통제에서 성과와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가 기획이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아까 뭐였죠?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공부했었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번호가 기능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의 기능은 기획의 계층화,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이거를 다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이제 조직은 기획에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그러니까 어떤 기획에서 뭔가 다 설정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조직화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구조를 만드는 거고 자원을 조정 분배 정책 절차를 정하고 직무를 서술하고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리을번에도 보세요. 조직화, 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변화 이게 뭐였다 그랬죠? 아까 기능, 조직 파트의 기능입니다. 인적 자원은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배치하고 교육해서 유지하는 기능. 그래서 직무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노사 협상은 노사와 서로 사람과 사람의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로 보게 됩니다. 기능이고요. 지휘는 아까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리더십과 동기부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휘의 기능에는 리더십, 동기부여, 집단관리, 의사소통 이게 다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지휘의 기능이고 통제는 뭐예요? 기획에서 만드는 거를 제대로 실행한지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걸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질관리, 훈육, 표준 설정, 수행평가, 정보관리, 환자 안전관리 등이 통제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생산성, 효과, 이거 말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유인물 잠깐만 보세요. 유인물 받으셨죠?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자, 관리와 리더십의 차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관리는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이용하는 거. 그렇죠? 조직이나 기관, 시스템과 구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리더십은 여러분들 이 책에 보시면 여러분 380페이지 잠깐만 보실까요? 380페이지. 네, 그러면 왼쪽에 관리자와 리더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 표 찾으셨나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가지 중요 관리 과정,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인데 지금 16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통제에서 한번 보세요. 결과, 업무, 성과, 표준을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세 번째 땡이 향상을 위해 찾으셨나요? 그렇죠? 근데 그 향상을 위해 앞에 하나만 쓰세요. 실행 성과. 실행 성과. 실행 성과 향상을 위해 실행 계획을 개발한다 라고 실행 성과를 보충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문제 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어디를 갈까요? 이 제목을 주면. 향상을 위해서 실행 계획을 개발한대. 그러니까 답을 기획으로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땡은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통제 부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산성에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구별하게 됩니다. 자, 먼저 생산성을 보세요. 관리의 최종 목표는 최소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 생산성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산성은 그림 박스에 있는 거 투입 대 산출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조직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 그러면
질이 여기에 산출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 활용의 정도. 자원을 얼마만큼 잘 이용했느냐. 이걸 가지고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투입과 산출의 비, 이 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걸 잠깐 제가 보고 할게요. 사명, 그 다음에 RN이 지금 여기에서 잠깐만 두 개 있다고 해요. 그러면 A 조직이 있고 B 조직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 더 생산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직 입장에서 A일까요? B일까요? 자, 여기는 간호사 한 명이 몇 명 보는 거지? 10명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간호사 한 명이 몇 명 보는 거야? 15명. 그럼 조직 입장에서는 A 조직을 좋아할까? B 조직을 좋아할까? B죠. 그래서 B 조직이 생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조직을 좋아하죠. A 조직을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러면 자, 3번은 실제 문제로 나왔었어요. 자, 투입이 아까 투입 때 산출이라 그랬죠. 그러면 생산성을 올리면 투입은 동일하고 산출량을 올리면 되고 산출은 동일하게 하되 투입량을 줄이면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이게 지방 문제에서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금방 이해되시죠? 다음 4번은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5번 발표하세요. 자, 생산성의 두 지표인 효과성과 효율성은 상호 보완적이다. 동그라미 하세요. 최근에 서울 2019년에 문제도 나왔지만 2000년대에도 한번 그전에도 문제가 나왔어요. 상호 보완적인 거지 상호 대체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틀린 문항으로 뭐가 나왔냐면 상호 대체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 틀린 문항이라는 거. 동일한 문장이 또 나왔다고 19년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전에도 대체적인 개념이다 해서 틀린 답을 요구했는데 19년도에도 아주 똑같이 동일한 문장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10년 간격을 두고요. 기출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 문장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따질 때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효과성과 효율성 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